붉은 골룡포를 입은 남자. 임금 2위가 독잔을 입으로 가져갑니다. 그 찰나 배신자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지죠. 흐흐흐, 잘 가시오. 그 순간 근정전의 대문이 열리며 한 소녀가 달려 들어오며 소리칩니다. 전하! 그 잔을 얼른 버리고 저 반역자를 당장 잡으셔야 합니다. 이휘가 잔을 내려놓으며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차갑게 웃자 박판서가 당황하여 소리칩니다. 계획이 틀어졌다. 당장 왕을 잡아들이고 남은 놈들을 처단하라. 박판서의 서슬퍼런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숨어있던 자객들이 칼날을 뽑아들며 근정전의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과연 고독한 왕 이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 자신의 조선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한국야담에 오신 여러분, 머무시는 동안 간의 평안과 안녕이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재물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며칠 전 임금 이휘의 침전. 밤새 뒤척이다 겨우 눈을 붙인 이휘가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에도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선왕이 피를 흘리며 나타나 내 곁에 뱀이 있다고 경고하는 꿈. 매번 같은 꿈이었습니다. 이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창가에 놓인 난초 화분. 어제까지만 해도 싱싱하게 푸른 잎을 뽐내던 난초가 하룻밤 사이에 검게 타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치 불에 그을린 것처럼, 아니, 독에 절은 것처럼 이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젯밤 그는 수라상에 올라온 차를 마시다가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어 남은 차를 이 화분에 부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머금은 난초가 이렇게 되었다면 이휘는 아무 말 없이 검게 죽은 난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그것이 분노인지 두려움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도성 외곽. 무너진 담장 사이에 쪼그려 앉은 누더기 차림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10살 남짓 때에 절은 얼굴에 갈라진 입술. 하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맑디 맑았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설이. 설이는 가슴에 품은 낡은 주머니를 꼭 끌어안은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 주머니가 얼마나 소중한지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절대 손에서 놓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설이가 고개를 들어 궁궐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먼 곳에서부터 무언가 역한 냄새가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시체 썩는 냄새. 다른 사람들은 맡지 못하는 오직 설이만이 맡을 수 있는 냄새였습니다. 저기, 저 궁궐에서 설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죽어가고 있어. 죽은 난초, 소녀의 비밀, 그리고 궁궐을 뒤덮기 시작한 썩은 시체 냄새.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질 때 조선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해 조선은 피비린내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당쟁이 극에 달해 조정은 둘로 쪼개졌고 패배한 쪽은 역적의 누명을 쓴 채 칼날 아래 쓰러져 갔습니다. 오늘의 공신이 내일의 역적이 되고 어제의 충신이 오늘의 반역자로 몰리는 시대. 벼슬아치들은 살아남기 위해 눈치를 보았고 백성들은 제한 몸 건사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도성에는 이상한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또 시신이 발견되었다더군. 이번엔 어디서? 도성 외곽 동대문 밖 언덕이라 하오. 또 혀가 잘렸다던가? 그뿐이겠소. 가슴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하오. 밀고자 라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대놓고 이야기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 시신들이 누구의 소행인지 다들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짐작만 할 뿐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포졸들조차 수사를 꺼렸습니다. 괜히 파헤쳤다가 자신이 다음 시신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임금이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습니다. 조정의 실권은 외척 가문, 그 중에서도 병조판서 박충렬의 손아귀에 들어간 지 오래였습니다. 백성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래서야 나라 꼴이 어찌 되려고. 쉿,
함부로 그런 소리 마시오. 귀가 어디 없겠소?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누군가 쓰러져도 모른 척, 누군가 끌려가도 못 본 척.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고개를 숙인 그 시대에도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전 깊숙한 곳 임금의 침전. 한밤중 이위는 또다시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선왕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이위가 어린 시절 그토록 따르던, 하지만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분. 그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비야, 선왕이 말했습니다. 내 곁에 뱀이 있다. 조심해라. 아바마마, 그게 무슨. 내가 믿는 자 중에 너를 죽이려는 자가 있다. 선왕의 형체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바마마. 이위가 손을 뻗었지만 손가락 사이로 아버지의 모습이 쓰러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검붉은 피웅덩이뿐이었습니다. 이야. 이위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차가운 달빛이 대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또 같은 꿈이었습니다. 이위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심해진 두통. 어지럼증도 잦았고 밤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어이는 과로와 심려가 원인이라 했지만 이위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위는 아무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이래 그는 숱한 배신을 겪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따르던 영의정이 역모를 꾸몄고 어머니처럼 의지하던 데비마마는 그를 독살하려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는 스스로를 바꿔야 했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는다. 그것이 이위가 세운 삶의 제일 규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전에 자신을 가뒀습니다. 신하들을 멀리하고 연애를 피하고 자맹조차 드물게 나섰습니다. 홀로 밤을 지새우며 서책을 읽고 홀로 아침을 맞으며 정무를 보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외로움보다 배신이 더 두려웠습니다. 이위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곁에 뱀이 있다. 선왕의 경고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꿈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엔 그 말이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달빛만이 그의 유일한 벗이 되어주는 밤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위는 오랜만에 자맹을 나섰습니다. 평민복색의 갓을 눌러쓰고 호위무사 서너 명만 데리고 도성,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답답한 궁궐을 벗어나 잠시라도 바깥 공기를 마시고 싶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지 직접 눈으로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저작거리는 북적였습니다. 좌판을 벌인 상인들이 목청을 높였고 아낙네들이 흥정을 하고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느낄 수 없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냄새가 났습니다. 이위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나그네. 그것만으로도 어깨의 짐이 조금은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썩었어. 썩은 냄새가 나. 장터 한 구석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한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위도 호기심에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장터 한가운데 누더기를 걸친 어린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때에 절은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영락없는 거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몸에 코를 들이대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서 썩은 시체 냄새가 나요. 뭐야, 이 미친 아이가. 아이에게 손가락질 당한 중년 사내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꺼져, 더러운 거지년이. 사내가 아이를 밀쳐버렸습니다. 아이가 흙바닥에 나뒹굴었지만 곧 다시 일어나 다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도요. 아저씨에게서도 썩은 냄새가 나요. 무서운 냄새. 미친년. 또 밀쳐지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고 주변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쯧쯧 미친 아이로군. 불쌍하긴 하지만 저러면 곤란하지. 그냥 두시오. 건드리면 재수 없소.
사람들은 아이를 피해 돌아갔습니다. 아이는 점점 더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위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친 아이라, 정말 그럴까? 이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아이의 행동은 분명 미친 짓처럼 보였지만 그 눈동자는 맑았습니다. 미친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전하려는 절박한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가 손가락질한 자들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리는 것을 이위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위가 그 자리에 서서 아이를 관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감지한 것처럼. 그리고는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이위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뭐지? 이위가 당황할 새도 없이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니, 뛰어왔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번개처럼 빠르게 이위 앞으로 돌진해온 아이가 그의 옷자락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이봐, 이게 무슨... 호위무사들이 다급히 다가왔지만 이위가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아이가 이위의 옷자락에 코를 묶고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들어 이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나으리,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으리에게서는 매와 향기가 나요. 온 세상이 악취로 가득한데 왜 당신에게선 눈 속에 핀 매와 향기가 납니까? 이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아이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매와 향기라니. 자신은 향을 피우지도 않았고 향낭을 지니지도 않았는데. 하지만 아이의 눈은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아이가 주변을 둘러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죄다 썩은 냄새가 나요. 시체가 썩는 냄새, 피 냄새, 아기가 가득한 냄새. 그런데 나으리에게서는 그런 냄새가 전혀 안 나요. 아이가 이의 옷자락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나으리,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무서워요. 온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이위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거지 소녀. 미쳤다고 손가락질 받는 아이. 하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보석처럼 맑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위는 그 아이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설이라고 해요. 설이라. 눈 설슈에인가, 말씀 설슈어인가. 어느 쪽이든 차갑고 맑은 느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 설이야. 이위가 몸을 낮추어 아이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내가 맡는 그 냄새라는 게 사람마다 다른 게냐? 네,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꽃향기가 나요.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나요. 그리고 나에게서는 매와 향기가 난다? 네, 아주 맑고 깨끗한 겨울눈 속에 핀 매와 향기가요. 설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뭐가? 나으리 몸 주위로 시체 냄새가 은근히 따라다녀요. 나으리에게서 나는 게 아닌데 누군가 나으리한테 계속 그 냄새를 묻히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시체 냄새가 자신을 따라다닌다고? 그 순간 검게 죽은 난초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마시던 차를 부었더니 하룻밤 만에 타 죽은 난초. 그리고 갈수록 심해지는 두통과 불면증. 설마 이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위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설이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위의 뒤쪽 멀찍이 떨어져 서 있는 호위무사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이위의 옷자락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나으리, 왜 그러느냐? 저기, 나으리를 따라온 분들 중에서 설이가 손가락으로 호위무사들 쪽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특정 인물을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분들 중에서 뱀이 다리를 튼 것처럼 심한 악취가 진동해요. 이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뭐라고? 뱀 냄새예요. 독사가 다리를 틀고 혀를 날름거리며 기회를 노리는 것 같은 그런 끔찍한 냄새가 나요. 설이의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 냄새가 나으리를 노리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위는 고개를 돌려 호위무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주변을 경계하며 서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충직한 호위무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위의 눈에는 이제 그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들 중 누군가가 뱀이라고? 이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아이의 말을 믿어야 할까? 거지 소녀의 헛소리로 치부해야 할까? 하지만 죽은 난초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선왕의 경고도. 내 곁에 뱀이 있다. 이위는 서리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경고해줘서 고맙구나. 나으리, 정말 조심하세요. 제 코는 틀린 적이 없어요. 알겠다. 이위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호위무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돌아간다.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이위가 발걸음을 옮기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서리가 그 자리에 서서 이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작은 체구. 하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위는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대신하고 궁으로 향했습니다. 돌아가는 길 내내 이위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저 아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나를 따라다니는 시체 냄새라는 것은 대체 뭘까? 내 수라에 독이 들어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누가? 왜? 그리고 호위무사들 중에 뱀이 있다면 그 뱀은 누구의 뱀일까? 이위의 눈이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이위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내관이 울리는 차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상궁이 정리하는 이불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호위무사가 서 있는 위치마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저자거리에서 만난 거지 소녀의 말이 자꾸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나으리 몸 주위로 시체 냄새가 은근히 따라다녀요. 이위는 서책을 읽는 척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내관들의 표정, 상궁들의 손놀림, 호위무사들의 시선.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하나하나 눈여겨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수상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평소와 똑같이 충직한 얼굴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뱀은 본색을 숨기는 법이니까. 해가 기울 무렵 수라상이 올라왔습니다. 이위는 수라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윤기가 흐르는 반찬들, 그리고 한쪽에 놓인 찻잔. 평소라면 아무 생각 없이 수저를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최상궁. 예, 전하. 수라를 담당하는 최상궁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인. 이위가 어린 시절부터 곁에서 모셔온 거의 유일하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수라에 특별히 넣은 것이 있느냐? 아니옵니다, 전하. 평소와 같사옵니다. 최상궁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표정도 평온했습니다. 이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물러가거라. 예, 전하. 최상궁이 물러간 후 이위는 한참 동안 수라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따뜻한 차. 이위는 창가에 놓인 난초 화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검게 타 죽은 난초 대신 새로 들여놓은 싱싱한 난초가 푸른 잎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차를 마시는 대신 화분 쪽으로 걸어가 남은 차를 난초 위에 부었습니다. 찬물이 흙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수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수라를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다는 핑계를 대면서 다음 날 아침 이위가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창가의 난초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젯밤만 해도 싱싱하게 푸르던 난초가 검게 타들어가 있었습니다. 잎사귀가 마치 불에 그을린 것처럼 오그라들어 있었고 줄기는 시커멓게 변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찬물 한 모금에 이위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가 매일 마시던 차에 독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한 번에 죽이는 맹독이 아니라 서서히 몸을 갉아먹는 종류의 독. 그래서 두통이 심해지고 어지러움이 잦아지고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천천히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위는 검게 죽은 난초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차가운 이성이 그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지금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 화를 내면 안 된다. 적이 누군지 정확히 파악하기 전까진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한다. 이위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내관을 불렀습니다. 난초가 시들었구나. 새 것으로 바꿔오너라. 예, 전하. 내관이 난초를 치우러 갔습니다. 이위는 평소처럼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조반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수라에 독을 넣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수라간에 접근할 수 있는 자에 한정됩니다. 그리고 수라간의 모든 일은 최상궁의 지휘 아래 이루어집니다. 최상궁. 이위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돌봐준 사람, 어머니가 자신을 독살하려 했을 때도 곁을 지켜준 사람, 그런 그녀가 배신자라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호위무사를 불러라. 이위가 명했습니다. 곧 호위무사가 들어왔습니다. 이위가 가장 신임하는 자, 검술이 뛰어나고 입이 무거운 사내였습니다. 불러주셨습니까? 전하, 은밀히 알아볼 것이 있다. 이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상궁의 동태를 살펴라.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무슨 물건을 주고받는지 모두 보고하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호위무사가 물러난 후 이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호위무사의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전하, 최상궁이 은밀히 만나는 자가 있사옵니다. 누구냐? 병조판서 박충렬 대감의 신복이옵니다. 달마다 한 번씩 도성 외곽에서 만나 무언가를 주고받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박판서, 외척의 수장, 조정의 실권을 쥐고 흔드는 자, 자신을 허수아비 왕으로 만들려는 자, 결국 그 자였군. 이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위는 결심했습니다. 저자거리에서 만난 그 아이 서리를 궁으로 불러들이기로. 그 아이의 능력이 사실이라면 궁 안의 독사들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터였습니다. 누가 진짜 충신이고 누가 가면을 쓴 역적인지 그 아이의 코가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위는 호위무사에게 은밀히 명했습니다. 저자거리에서 본 그 아이를 찾아 데려오라. 단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해야 한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호위무사가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이위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움직임이 이미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박판서에게는 궁 안팎에 수많은 눈과 귀가 있었습니다. 임금이 자맹을 나갔다는 것도, 저자거리에서 이상한 거지 소녀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도, 그리고 그 아이를 찾아오라고 명했다는 것도 이미 박판서의 귀에 들어간 후였습니다. 박판서는 불쾌했습니다. 임금이 움직이기 시작했군. 그의 서재에서 박판서가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궁궐의 지붕이 보였습니다. 그 아이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임금과 연결되면 귀찮아지겠어. 박판서가 신복을 불렀습니다. 저자거리의 그 거지 아이를 찾아라. 임금의 호위무사가 데려가기 전에 입을 막아야 한다. 어떻게 막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영원히. 박판서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날 밤 서리가 숨어 지내던 도성 외곽의 폐가에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서리는 잠을 자다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코끝에 익숙한 냄새가 스쳤기 때문입니다. 썩은 냄새. 그것도 아주 진한 사리가 가득한 냄새. 누구야? 서리가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검은 옷의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잡아라. 낮게 깔린 명령. 서리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좁은 폐가에서 빠져나갈 곳은 없었습니다. 사내들의 손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으아, 놔줘요. 서리가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10살 소녀의 힘으로 장정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시끄럽다. 조용히 해. 사내가 서리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순간. 퍽. 어둠 속에서 날아온 무언가가 사내의 손을 쳤습니다. 그와 동시에 검은 그림자 하나가 폐가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창.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 이위의 호위무사였습니다.
설이라는 아이가 어디 있느냐고 수소문을 하고 다녔더니만 호위무사가 칼을 휘두르며 말했습니다. 마침 제대로 찾아온 것 같군.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호위무사는 혼자였지만 검술이 뛰어났습니다. 검은 옷의 사내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하지만 적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호위무사도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설이야, 도망쳐. 호위무사가 외쳤습니다. 설이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호위무사의 다급한 외침에 몸을 돌려 달렸습니다. 폐가의 뒷문을 박차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다리가 풀려 더 이상 뛸 수 없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이가 겁에 질려 돌아보았습니다. 호위무사였습니다. 온몸에 피를 묻힌 채 하지만 살아서 따라온 것입니다. 괜찮으냐? 호위무사가 물었습니다.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호위무사가 설이를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숨을 돌리는 사이 호위무사의 눈에 무언가가 띄었습니다. 설이가 품에 꼭 끌어안고 있는 낡은 주머니. 격렬한 싸움 속에서도 놓지 않았던 그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삐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호위무사가 물었습니다. 설이가 주머니를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호위무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피 묻은 금속, 인장의 형태. 잠깐 그거 좀 보자. 호위무사가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피 묻은 인장. 암행어사의 인장이었습니다. 호위무사는 그 인장을 알아보았습니다. 1년 전 은밀한 밀명을 받고 파견되었다가 실종된 암행어사. 박판서 가문의 비리를 조사하던 중 홀연히 사라진 자. 이위가 매우 아끼던 신복 중 한 명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그가 임무 중 죽었을 것이라 추측했지만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종 처리되었고 그의 가족들은 역적의 가족이라는 모함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암행어사의 인장이 이 거지 소녀의 품에 있었다고? 이게 어떻게 내 손에 있는 거냐? 호위무사가 물었습니다. 설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거예요. 그 인장은 제 아버지 거예요. 호위무사는 말을 잃었습니다. 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년 전이에요. 아버지가 갑자기 나쁜 사람들한테 끌려갔어요. 어머니는 그 사람들을 막으려다가 칼에 설이의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장롱 속에 숨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숨으라고 해서. 그래서 살았어요. 나쁜 사람들이 가고 나서 나왔는데 어머니는 이미. 설이가 주머니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떨어뜨린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아버지를 끌고 가면서 떨어뜨린 거예요. 저는 이것만 갖고 도망쳤어요. 1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호위무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실종된 암행어사의 딸, 박판서에게 부모를 잃은 고아, 그 나쁜 사람들이 누군지 아느냐? 호위무사가 물었습니다. 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서 나던 냄새는 기억해요. 설이의 눈이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오늘 밤 저를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서 똑같은 냄새가 났어요. 뱀이 따리를 튼 것 같은 아주 지독한 악취가. 호위무사는 설이를 데리고 은밀히 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위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위는 호위무사의 보고를 듣고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설이가 실종된 암행어사의 딸이라니. 1년 전 이위는 그 암행어사를 직접 파견했습니다. 박판서 가문의 비리를 은밀히 조사하라고. 하지만 암행어사는 실종되었고 이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판서의 세력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분노를 삼키고 복수를 미루고 힘을 기르기 위해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암행어사의 가족은 몰살당했고 어린 딸만이 거지가 되어 살아남았습니다. 내 탓이로군. 이위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를 보냈고 내가 그를 지키지 못했으니. 이위는 설이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서리는 궁의 은밀한 처소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호위무사의 안내로 이휘가 그곳을 찾았을 때 서리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낯선 환경이 무서운 듯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이휘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서리야. 서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휘를 알아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나으리? 그래, 나다. 이휘가 서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임금이 거지 소녀 앞에 무릎을 꿇다니 만약 신하들이 보았다면 경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들었다. 이휘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나의 사람이었다. 내가 보낸 사람이었다. 서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를 지키지 못했다. 이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서리는 한참 동안 이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 내 아버지는 충신이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이었다. 그럼 어머니도? 내 어머니도 마찬가지다. 둘 다 누명을 쓴 것이다. 서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년 동안 참아왔던 울음이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거지가 되어 숨어 살면서 미친 아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한 번도 울지 못했습니다. 울면 들킬 것 같아서, 울면 더 약해질 것 같아서. 하지만 지금은 울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이휘는 아무 말 없이 서리가 울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작은 등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세상에 혼자 내던져진 아이. 이휘는 그 아이에게서 자신을 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측근들의 배신을 겪고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된 자신. 둘 다 외로웠습니다. 둘 다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서리의 울음이 잦아들 즈음 이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리야. 내 부모의 원수를 갚고 싶으냐? 서리가 눈물 젖은 얼굴로 이휘를 바라보았습니다. 원수가 누군지 알아요? 안다. 그리고 그자는 나의 원수이기도 하다. 이휘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가 나를 도와준다면 나도 너를 도와주마. 함께 그자를 쓰러뜨리자. 서리는 한참 동안 이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작은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나으리. 그날 밤 둘 사이에 묘한 신뢰와 애틋함이 싹 텄습니다. 한편 박판서의 서재. 박판서가 신복의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거지 아이를 놓쳤습니다. 임금의 호위무사가 데려간 것 같습니다. 박판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임금과 만났단 말이냐? 그런 것 같습니다. 박판서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입을 막아야겠군. 박판서는 공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궁궐 안의 첩자들을 총동원했습니다. 임금이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낱낱이 보고하라고 명했습니다. 임금이 정체불명의 아이를 숨기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박판서가 신복에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찾아내라. 그리고 조용히 처리해라. 알겠습니다. 궁궐 안팎으로 박판서의 눈과 귀가 깔렸습니다. 내관들 중에도 상궁들 중에도 심지어 호위무사들 중에도 박판서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휘는 점점 조여오는 그물을 느꼈습니다. 어디를 가든 감시당하는 느낌. 무엇을 해도 누군가가 지켜보는 느낌. 궁궐 전체가 거대한 감옥 같았습니다. 전하, 조심하셔야 합니다. 호위무사가 은밀히 아뢰었습니다. 박판서의 첩자들이 전하의 행적을 샅샅이 살피고 있습니다. 서리 아이도 위험합니다. 이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영원히 박판서의 꼭두각시로 살아야 합니다. 서서히 독에 중독되어 죽거나 아니면 박판서가 원할 때 폐위당하거나 어느 쪽이든 끝은 비참할 것입니다. 서리를 더 깊이 숨겨라. 그리고 궁 안에 믿을 수 있는 자가 누군지 파악해라.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이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높은 담장 너머 박판서의 저택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독사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을 것입니다. 기다려라, 박충렬. 이위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내 목을 베고야 말겠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리는 호위무사의 도움으로 궁 안을 몰래 돌아다니며 악취의 근원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이위가 부탁한 일이었습니다. 궁 안 어딘가에 아주 지독한 악취가 나는 곳이 있을 거야. 그곳을 찾아줘. 서리는 코를 킁킁거리며 궁궐 구석구석을 탐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수라간 뒤편,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낡은 창고. 여기에요. 서리가 창고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요. 시체 썩는 냄새랑 동 냄새가 섞인 것 같아요. 호위무사가 조심스럽게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어두웠고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쪽 나무 상자들 사이에 숨겨진 공간이 있었습니다. 호위무사가 상자들을 치우자 작은 밀실이 나타났습니다. 밀실 안에는 여러 개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서리가 그 항아리들을 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저기서 동 냄새가 나요. 아주 강하게. 호위무사가 조심스럽게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흰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소였습니다. 그리고 밀실 구석에서 무언가가 더 발견되었습니다. 밀서, 다발. 호위무사가 밀서를 펼쳐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밀서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임금에게 서서히 독을 먹여 몸을 약하게 만들 것. 때가 되면 연회를 열어 독사를 마무리할 것. 임금이 죽으면 병환이라 발표하고 어린 종친을 왕으로 세울 것. 그리고 그 서신들의 끝에는 모두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충렬, 병조판서 박충렬. 호위무사와 서리는 그 증거들을 갖고 이위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위는 밀서를 읽었습니다. 한 창, 두 창, 세 창. 그의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결의도 함께 피어올랐습니다. 연애날 독사를 마무리한다. 이위가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먼저 연회를 열어주지. 이위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놈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일망타진해 주마. 이위는 밤새 밀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박판서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독살, 위장, 꼭두각시, 왕옥립. 모든 것이 빈틈없이 짜여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계획임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위는 웃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웃음이었습니다. 내 놈이 연회에서 나를 죽이려 했다면 내가 먼저 연회를 열어주마. 이위의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모든 뱀을 한자리에 모아서 한꺼번에 목을 쳐주지. 다음 날 아침 이위는 전격적으로 연회를 선포했습니다. 3일 후 근정전에서 연회를 베풀겠다. 모든 대신과 종친이 참석하라. 갑작스러운 연회 소식에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전하께서 갑자기 왜? 요즘 어전 출입도 않으시더니 무슨 바람이 부신 걸까? 대신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명인이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판서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금이 스스로 연회를 연다고? 박판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언가 수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혹시 우리 계획을 눈치챈 것이 아닙니까? 신복이 물었습니다. 박판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령 눈치챘다 한들 저 어린 왕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조정의 절반이 내 사람이고 군권도 내 손에 있다. 오히려 잘 됐다. 박판서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원래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임금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군. 연회 당일 계획대로 독사를 실행한다. 만약 임금이 무슨 수작을 부리면 박판서가 신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력으로 제압해라. 궁궐 안에 우리 사람들을 심어둬라. 자객들도 준비해둬라. 알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연회를 준비했습니다. 한 사람은 역적을 처단하기 위해, 한 사람은 왕을 시해하기 위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벌어질 피해 연회. 이위는 서리를 불렀습니다. 서리야,
네, 나으리. 서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 사이 얼굴에 살이 조금 오르고 눈빛에도 생기가 돌아 있었습니다. 3일 후에 연애가 열린다. 너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고 싶다. 임무요? 그래. 연회장에 모인 자들 중에서 악취가 나는 자들을 가려내달라. 누가 박판서의 편인지, 누가 진짜 역적인지 내 코가 알려줄 것이다. 서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 코로 나으리를 도울게요. 이위가 서리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너의 코가 나의 눈이 되어다오. 그날 밤 이위는 가장 신이 많은 금군 별장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금군. 임금을 호위하는 정예의 병사들. 오직 임금의 명만 따르는 자들. 박판서의 손이 닿지 않는 유일한 군사력이었습니다. 불러주셨습니까? 전하. 금군 별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일 후 연회에서 역적을 처단할 것이다. 역적이라 하시면? 병조판서 박충렬과 그 일당이다. 금군 별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을 내려주시옵소서. 연회 당일 근정전 주변에 금군을 배치해라. 단 들키면 안 된다. 숨어서 대기하라. 이위가 금군 별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잔을 던지면 그것을 신호로 삼아라. 그 순간 근정전을 에워싸고 4명이 있기 전까진 절대 들이닥쳐서는 안 된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금군 별장이 물러갔습니다. 이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3일 후면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이기면 왕권을 되찾고 지면 목숨을 잃습니다. 이위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뱀의 머리를 베겠습니다. 연회 당일 아침. 하늘은 맑았지만 궁궐 안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위는 평소처럼 조반을 들고 정무를 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서리는 호위무사와 함께 궁 안의 은밀한 처소에 숨어 있었습니다. 연회가 시작되면 몰래 연회장 근처로 이동해 참석자들의 냄새를 맡을 계획이었습니다. 긴장되지 않느냐? 호위무사가 물었습니다. 서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나으리를 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호위무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감한 아이로군. 하지만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호위무사가 재빨리 칼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누구냐? 대답 대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0명, 아니 그 이상. 잡아라. 박판서의 신복들이었습니다. 연회 당일 아침 박판서는 선수를 쳤습니다. 임금이 숨기고 있는 아이를 찾아내 제거하라고 명한 것입니다. 호위무사가 칼을 뽑았습니다. 서리야, 내 뒤에 있거라.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호위무사는 강했습니다. 검을 휘두를 때마다 적들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적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혼자 10명 이상을 상대하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뒤에서 기습이 들어왔습니다. 호위무사의 등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잠시 몸이 굳은 사이 적들이 달려들어 호위무사를 제압했습니다. 호위 아저씨, 서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곧 서리의 입이 막혔습니다. 신복 하나가 서리를 번쩍 들어 어깨에 둘러매었습니다. 인연을 데려간다. 호위무사는 살려둬라. 죽이면 시끄러워진다. 알겠습니다. 서리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대로 어둠 속으로 끌려갔습니다. 호위무사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져 갔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서리를 구해야 한다. 연회장 뒤편 지하. 서리는 차가운 돌바닥에 던져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축축한 공기,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여기서 얌전히 있어라. 신복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연회가 끝나면 처리해 줄 테니까. 쇠문이 쾅 닫혔습니다.
서리는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나으리가 위험해. 서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연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나쁜 사람들이 나으리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그런데 자신이 여기 갇혀 있으면 누가 나으리를 도와? 서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탈출해야 해. 어떻게든 탈출해서 나으리한테 가야 해. 해가 기울고 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근정전에 촛불이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대신들과 종친들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악사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궁녀들이 술과 음식을 날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려한 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아래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휘가 어좌에 앉았습니다. 붉은 골룡포, 검은 익성관. 임금의 위엄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독 때문에 몸이 쇠약해진 탓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날카롭고 차갑고 결연한 눈빛. 박판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술잔을 들었습니다. 전하, 오늘 일이 성대한 연회를 베풀어 주시니 황송하옵니다. 능청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전하의 만수무강을 빌며 소신이 직접 술을 올리겠사옵니다. 박판서가 손짓하자 궁녀가 술병을 가져왔습니다. 박판서가 직접 술을 따라 잔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들고 이휘에게 다가왔습니다. 전하, 받으시옵소서. 이휘는 박판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잔에 독이 들어있다. 이휘는 알고 있었습니다. 밀서에 적혀 있던 계획 그대로 연회에서 직접 독주를 올려 독사를 마무리한다. 그런데 박판서의 눈에는 이상한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이미 이겼다는 듯한 오만한 빛. 뭔가 이상하다. 이휘의 직감이 경고했습니다. 서리는 어디 있지? 호위무사의 보고가 없다.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하지만 지금 당장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연회가 진행 중이고 모든 눈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휘는 천천히 손을 뻗어 잔을 받았습니다. 고맙다, 판서. 황송하옵니다, 전하. 박판서가 물러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이휘를 바라보았습니다.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서 마셔라, 어린 왕. 이휘는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휘는 잔을 입술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시간을 끌어야 한다. 금군이 배치되어 있다. 하지만 신호를 보내기 전에 박판서 일당이 누군지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서리의 상황도 파악해야 한다. 이휘는 잔을 든 채 멈추었습니다. 판서. 예, 전하. 이 술이 무슨 술이냐? 전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특별히 빚은 술이옵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휘가 잔을 빙글 돌렸습니다. 판서도 함께 마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순간 박판서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전하, 어찌 신이 감히 전하와 같은 술을 마시겠사옵니까? 황송하여 그리 못하겠사옵니다. 그런가? 이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박판서의 반응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잔에 독이 있다는 확신. 이휘는 다시 잔을 입술로 가져갔습니다. 박판서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래, 마셔라. 어서 마셔라. 이휘의 입술이 잔에 닿으려는 순간 한편 지하 감옥 호위무사가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등에 박힌 비수는 빠져 있었습니다. 아마 적들이 증거를 없애려고 뽑아간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급소는 피했습니다. 죽을 만큼 깊이 박히지는 않았습니다. 호위무사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서리를 구해야 한다. 호위무사는 적들이 간 방향을 추적했습니다. 궁궐 구조를 훤히 알고 있었기에 연회장 뒤편 지하에 감옥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그곳에 보초가 서 있었습니다. 호위무사는 소리 없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번개처럼 빠르게 보초의 목을 쳤습니다. 보초가 소리 없이 쓰러졌습니다. 호위무사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미로처럼 복잡한 통로, 어둠 속에서 길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줘요. 누구 없어요. 서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호위무사가 소리를 따라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쇠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리야, 호위 아저씨. 서리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호위무사가 쇠문을 살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열쇠 없이는 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호위무사는 칼을 뽑아 자물쇠를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자물쇠가 부서지며 문이 열렸습니다. 서리가 뛰쳐나와 호위무사를 껴안았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피가, 괜찮다. 지금은 나보다 전화가 급하다. 어서 가자. 두 사람이 지하 통로를 빠져나가려는 순간 앞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에서 소리가 났다. 잡아라. 박판서의 신복들이었습니다. 호위무사가 서리를 등 뒤로 밀며 칼을 들었습니다. 내 뒤에 있어라.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좁은 통로에서 일대다 전투. 호위무사는 부상을 입은 몸으로 적들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겠다. 서리야, 먼저 도망쳐. 싫어요. 아저씨 두고 못 가요. 내 말 들어. 전하께 알려야 해. 호위무사가 적 하나를 베어 넘기며 외쳤습니다. 이쪽 통로로 쭉 가면 갈림길이 나온다. 거기서 왼쪽으로 가면 밖으로 나갈 수 있어. 하지만 어서. 서리는 눈물을 흘리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미로였습니다. 서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서리는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어느 쪽이 출구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방향을 알 수 없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여기서 길을 잃으면? 나으리를 돕지 못하면? 서리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진정해야 해.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한테는 코가 있잖아. 서리는 눈을 감고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지하 감옥의 축축한 냄새, 돌과 흙의 냄새, 곰팡이 냄새, 그리고 그 사이로 희미하게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 냄새, 술 냄새, 음식 냄새, 연회장이다. 서리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이쪽이야. 서리는 냄새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통로에서 술 냄새가 더 강하게 났습니다. 그쪽으로 꺾었습니다. 또 갈림길. 오른쪽에서 사람들 냄새가 났습니다. 오른쪽으로. 점점 냄새가 강해졌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어.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있다. 신복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더 빨리 달렸습니다. 작은 다리가 있는 힘껏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앞에 빛이 보였습니다. 계단. 서리는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문을 밀었습니다.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밖이었습니다. 연회장 후원. 궁녀들이 사용하는 비밀 통로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저 멀리 근정전에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나으리가 저기 계셔. 서리는 근정전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 순간 지하 통로. 호위무사는 적들을 모두 쓰러뜨리고 홀로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등에 상처가 다시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서리가 무사히 갔기를. 호위무사는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 멀리 작은 그림자가 근정전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리. 호위무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근정전 안. 이위의 입술이 잔에 닿으려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판서의 눈이 기대로 빛났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왔다. 저 어린 왕이 독을 마시면 모든 것이 끝난다. 왕은 죽고 자신이 조정을 장악한다. 꼭두각시 왕을 세우고 실질적인 권력을 쥔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된다. 이위는 잔을 기울였습니다. 독주가 입술을 적시려는 순간 쾅! 근정전의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작은 소녀가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었고 얼굴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절이었습니다. 절이가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습니다. 전하, 그 잔을 얼른 버리고 저 반역자를 당장 잡으셔야 합니다.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대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거지 아이가 어찌 여기에 반역자라니 무슨 소리냐? 박 판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 아이가 어떻게 여기에 분명히 지하에 가둬뒀는데 이위는 잔을 든 채 멈추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미소. 판서. 이위가 박 판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그대를 반역자라 하는군. 전하, 저것은 미친 거지 아이의 헛소리입니다. 어찌 저런 것의 말을 믿으십니까? 박 판서가 당황해서 외쳤습니다. 그래? 헛소리라고? 이위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술에는 아무 문제가 없겠군. 이위가 잔을 박 판서에게 던졌습니다. 술이 공중에 뿌려지며 박 판서의 옷과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치직! 박 판서의 옷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바닥에 돌이 하얗게 변하며 타들어갔습니다. 독이었습니다. 차를 태우는 맹독. 연회장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독이다. 저 술에 독이 있었다. 박 판서가 전하를 시해하려 했다. 박 판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독이 증명되었습니다. 모든 대신과 종친이 보았습니다. 박 판서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계획이 틀어졌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계획이 틀어졌다. 박 판서가 서슬퍼렇게 외쳤습니다. 당장 왕을 잡아들이고 남은 놈들을 처단하라. 그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기둥 뒤에 숨어있던 자객들이 칼을 뽑았습니다. 검은 옷의 사내들. 수십 명이 연회장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대신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연회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자객들이 이위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위는 어자에서 일어나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자객들의 칼날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퉁, 퉁, 퉁. 그리고 근정전의 사방에서 금군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금군이다. 역적을 잡아라. 금군 별장이 선두에 서서 외쳤습니다. 병조 판서 박충렬과 그 일당을 체포하라. 저항하는 자는 베어도 좋다. 금군과 자객들이 부딪혔습니다. 칼과 칼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근정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위는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리가 연회장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호위무사가 그 앞에 서서 서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위와 서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리가 울먹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위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다, 서리야. 내 덕분에 우리가 이겼다. 근정전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금군과 자객들의 칼이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습니다. 비명과 고함이 뒤섞였습니다. 촛불이 쓰러지며 여기저기서 작은 불길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싸움의 향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객들은 수십 명에 불과했지만 금군은 그 몇 배였습니다. 게다가 금군은 조선 최정예 병사들, 암살과 기습에 능한 자객들이었지만 정면 대결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둘 자객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박 판서는 연회장 한 구석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의 신복들이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지만 그것도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판서 대감, 이쪽으로. 신복 하나가 외쳤습니다. 박 판서가 도망치려는 순간 금군 별장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디로 도망치려느냐 역적. 금군 별장의 칼이 번개처럼 휘둘러졌습니다. 박 판서를 호위하던 신복들이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결국 박 판서는 홀로 남았습니다. 이럴 수가.
박판서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화려한 관복에는 아까 쏟아진 독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옷감이 하얗게 타들어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임금에게 올린 독, 그 독이 자신의 죄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금군들이 박판서를 에워쌌습니다. 병조판서 박충렬, 임금을 시해하려 한 대역죄로 체포한다. 박판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무릎이 꺾인 것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저절로 주저앉은 것입니다. 전하, 박판서가 고개를 들어 이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위가 어자에서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박판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놈이 나를 얕잡아 본 것이다. 박충렬. 이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를 어리고 무력한 왕으로 보았겠지. 내 놈 손바닥 위에서 놀리기 쉬운 허수아비로 보았겠지. 이위가 몸을 숙여 박판서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내 놈이 몰랐던 것이 있다. 그게 뱀은 뱀의 냄새를 맡지 못하지만 맑은 눈을 가진 자는 뱀을 알아볼 수 있다. 이위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연회장 구석에서 호위무사에게 보호받고 있는 서리가 보였습니다. 저 아이가 내 놈의 썩은 냄새를 맡았다. 내 놈과 내 놈 일당의 악취를. 박판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까짓 거지. 아이 하나 때문에. 그래. 내 놈이 미친 아이라고, 거지년이라고 무시했던 그 아이 때문에 내 놈은 망한 것이다. 이위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금군, 별장. 예, 전하. 박충렬과 그 일당을 의금부로 압송하라. 그리고 박충렬의 가문과 연루된 자들을 모두 색출하여 잡아들여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금군들이 박판서를 끌어일으켰습니다. 전하,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박판서가 발버둥치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위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끌어내라. 박판서가 끌려나갔습니다. 그 처참한 모습을 연회장에 남은 대신들과 종친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조정의 실권자였던 자가 역적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두려움, 그리고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위가 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일을 똑똑히 보았느냐? 대신들이 일제히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역적 박충렬이 과인을 독살하려 했다. 그리고 과인은 살아남았다. 이위의 목소리가 근정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앞으로 과인을 허수아비로 보는 자가 있다면 오늘 밤을 기억하라. 과인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대신들이 이 말을 바닥에 찧었습니다. 전하 만세, 전하 만세. 이위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맑은 달빛이 근정전을 비추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맑은 달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판서 일당은 철저히 뿔이 뽑혔습니다. 의금부에서 혹독한 신문이 이루어졌고 박판서는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임금 독살 시도, 암행어사 살해, 반역 모의, 죄목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박판서는 대역죄로 능지처참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가문은 삼족이 멸해졌고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박판서와 손잡았던 대신들도 줄줄이 파직되고 유배되었습니다. 최상궁도 체포되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최상궁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박판서에게 협박받아 어쩔 수 없이 임금의 수라에 독을 넣었다고. 하지만 자신도 임금을 해치고 싶지 않았다고. 이위는 최상궁의 진술을 듣고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돌봐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독살하려 했을 때도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결국 박판서의 협박에 넘어갔다는 사실이 씁쓸했습니다. 최상궁을 유배 보내라. 이위가 명했습니다. 죽이지는 않겠다. 하지만 다시는 궁에 발을 들일 수 없다. 최상궁이 끌려나가면서 이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전하, 용서해 주십시오. 소인을. 이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위가 베푸는 마지막 잡이었습니다. 한편 서리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서리가 가지고 있던 피 묻은 인장. 그것이 진짜 암행어사의 인장인지 서리가 정말 암행어사의 딸인지 철저히 확인되었습니다.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서리는 1년 전 실종된 암행어사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박판서의 비리를 조사하다가 발각되어 살해당했습니다. 그의 아내도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직 어린 딸만이 살아남아 거지가 되어 떠돌았던 것입니다. 이위는 즉각 암행어사의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암행어사는 역적이 아니라 충신이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이었다. 그에게 정의품 벼슬을 추증하고 그의 가문을 복권시켜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리고 서리에게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서리는 충신의 딸이다. 양반가의 여식으로 복권시키고 마땅한 보상을 내려라. 서리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양반가의 여식, 충신의 딸. 이위는 서리를 직접 만났습니다. 서리는 깨끗하게 씻기고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눈빛도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서리야. 네, 전하. 이위가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어찌하고 싶으냐? 궁에 남고 싶으면 남아도 좋고 밖으로 나가고 싶으면 나가도 좋다. 내 뜻대로 해라. 서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이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저는요. 서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궁 밖에서 살고 싶어요. 그래? 네, 궁은 좋은 곳이지만 저는 아버지가 좋아하던 곳에서 살고 싶어요. 아버지가 좋아하던 매화나무 아래에서요. 이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 뜻대로 해라. 이위가 서리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나를 보고 싶으면 찾아와라. 너는 나의 은인이니까. 서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네, 전하. 감사합니다. 서리는 궁을 떠났습니다. 이위는 서리가 떠나는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등이 궁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판서 세력이 척결된 후 조정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위는 더 이상 허수아비 왕이 아니었습니다. 역적을 직접 처단한 강단 있는 군주. 대신들은 더 이상 이위를 얕잡아 보지 못했습니다. 이위의 몸도 회복되었습니다. 독을 먹지 않게 되자 두통과 어지럼증이 사라졌습니다. 불면증도 나아졌습니다.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위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서리는 잘 지내고 있을까? 서리는 도성 외곽의 작은 마을에 정착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던 매화나무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위가 내린 보상금으로 작은 집을 마련하고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봄날, 이위는 호련히 잠행을 나섰습니다. 평민복색의 갓을 눌러쓰고 호위무사 한 명만 데리고 도성 밖으로 향했습니다. 서리가 살고 있다는 마을, 작은 오솔길을 따라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언덕 위에 다다랐을 때 이위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매화나무가 보였습니다. 거대한 고목, 수백 년은 되어 보이는 늙은 나무. 하지만 그 가지마다 하얀 매화가 만발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이 피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 서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의 누더기가 아니라 깨끗한 옷을 입고 예전에 때 묻은 얼굴이 아니라 환한 얼굴로 무릎 위에는 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글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휘가 다가갔습니다. 서리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나으리? 아니, 전하. 서리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이휘가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오늘은 전하가 아니다. 그냥 나으리라고 불러라. 네. 아, 네. 서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휘는 매화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얀 꽃이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구나. 네. 아버지가 이 나무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서리가 나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매화는 혹독한 겨울을 견디고 가장 먼저 피는 꽃이라고.
그래서 매화의 향기는 특별한 거라고. 그래. 이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 말이 맞다. 시련을 견딘 자만이 진정한 향기를 품을 수 있는 법이지. 이희가 서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그렇다, 서리야. 네. 혹독한 시련을 겪었지만 너는 굽히지 않았다. 내 맑은 마음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맡는 향기가 진짜인 것이다. 서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휘가 매화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옆에 앉아라. 네, 서리가 이휘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달콤한 매화 향기가 코끝에 스쳤습니다. 이휘가 문득 물었습니다. 서리야. 네, 나으리. 지금 내게서는 어떤 냄새가 나느냐? 서리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러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이랑 똑같아요. 어떤 냄새? 매화 향기요. 눈 속에 핀 매화 향기. 서리가 이휘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예전이랑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예전에는 시체 냄새가 은근히 따라다녔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온통 매화 향기뿐이에요. 이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겠지. 이제 더 이상 뱀이 내 곁에 없으니까.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매화 꽃잎이 두 사람 위로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한참 후 이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다. 네, 나으리. 서리도 일어났습니다. 이희가 서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건강히 잘 지내거라. 그리고 이휘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습니다. 언제든 보고 싶으면 궁으로 찾아와라. 너는 언제나 환영이다. 네, 나으리. 감사합니다. 서리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휘가 돌아섰습니다. 오솔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서리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매화 꽃잎이 바람에 날려 이휘의 뒤를 따랐습니다. 서리가 중얼거렸습니다. 나으리, 아니, 전하. 덕분에 저는 다시 살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바람이 서리의 말을 실어 날랐습니다. 멀어져 가는 이휘의 등 뒤로. 그 후로도 이휘는 가끔 서리를 찾아왔습니다. 봄이면 매화가 필 때, 가을이면 단풍이 물들 때, 두 사람은 매화나무 아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웃으며. 이휘에게 서리는 유일하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서리에게 이휘는 어둠 속에서 손을 내밀어준 은인이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군신의 예도, 신분의 벽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진심을 알아보는 두 사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 이야기는 야담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의 향기는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높은 벼슬을 해도 썩은 자는 썩은 냄새가 나고 거지가 되어도 맑은 자는 꽃향기가 난다고. 진정한 향기는 그 마음의 진실함에서 나온다고. 그러니 혹독한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겨울을 견딘 매화가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품듯이 시련을 견딘 당신의 마음도 언젠가 꽃 피울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칩니다.